생일상도 못 차리는 XX년이 감히 이혼을 해. 84세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18,000원짜리 딸기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으깨졌습니다. 32년 동안 시댁에 1억 2천만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 800만 원, 시동생 사업자금 3천만 원, 퇴직금 2천만 원까지 제사비라는 이름으로 뺏겼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이혼하고 보증금 500만 원짜리 8평 원룸에서 혼자 미역국 끓여 먹던 생일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고.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박순자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가정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한테 바느질이랑 뜨개질 가르치면서 평생을 보냈죠. 손끝으로 한 코 한 코 엮어가는 게 제 특기였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 솜씨가 62년 만에 제 인생을 다시 엮어줄 줄은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싶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 불리고 소고기 넣어서 푹 끓였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사왔어요. 18,000원짜리 작은 케이크였는데 제 돈으로 산 케이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 셋이 왔습니다. 영숙이, 말자, 춘희. 다들 저처럼 60 넘은 할머니들이에요. 케이크에 촉 꽂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쾅쾅. 문이 부서질 것 같은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죠. 시어머니였습니다. 84세 김말순. 32년간 저를 일꾼 취급했던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뒤집혀 있더군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움켜쥐었습니다. 이년아, 이 빌어먹으려나? 네가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아주 살판났구나. 살판났어. 머리카락이 뜯기는 것 같았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대로 거실로 끌고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머, 형님, 왜 이러세요?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영숙이가 달려들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들아, 너희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야, 박순자, 내 생일이 엊그제였어. 엊그제. 근데 며느리라는 년이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32년을 우리 집 귀신으로 살았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감히 생일상을 차려놓고 히히덕거려. 이 밥그릇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6개월 전에 이혼했거든요. 법적으로 남남이 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6개월 전에요. 제가 겨우 그 말을 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죠. 금방 다시 제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뭐, 이혼? 내년이 미쳤구나.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 허락도 없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네가 우리 집 대문을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는 것뿐이야, 알아? 영숙이랑 말자가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놨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 원룸 거실 바닥에요. 제가 35년 일해서 받은 연금으로 겨우 얻은 공간에 침을 뱉은 거예요. 에라이, 재수 없는 년.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그냥 안 둬. 오늘 밤에 너 죽이고 나도 죽을 줄 알아. 어디 주소 딱 적어놓고 기다려.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친구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케이크 위에 꽂힌 초가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끄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가방을 챙기면서 중얼거렸어요. 순자야, 너 진짜 독하다. 저런 시퍼런 서슬 밑에서 32년을 어떻게 숨쉬고 살았니? 내가 다 오금이 저린다, 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친구들이 서둘러 나갔어요. 미역국은 식어가고 케이크 초는 다 녹았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박순자,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문 열어. 그 쥐구멍 같은 집 주소대라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요. 32년간 쌓인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오세요.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여기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당장 오시라고요. 제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지 싶었어요. 하지만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62년 살면서 한 번도 당당하게 맞선 적이 없었거든요. 40분쯤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순자 씨 댁이죠? 저 택시 기사인데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여기 타신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골목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셨네. 지금 119 불렀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며느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였습니다가 이상했겠죠.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전 남편 재호한테 전화했어요. 3번을 걸었는데 안 받더군요. 4번째에야 받았습니다. 아, 왜 또 전화야?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당장 와. 뭐? 병원? 아씨. 귀찮게 진짜. 야, 박순자. 너 어차피 거기 있잖아. 네가 대충 처리해. 그리고 엄마한테 나랑 이혼했다고 똑바로 말해. 알았어? 난 바빠서 못 가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해.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난 바빠라니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재호가 시어머니한테 이혼 사실은 숨기고 제 새 주소만 알려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혼한 줄도 모르고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엉덩이뼈를 눌렀어요. 32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 29에 시집 왔어요. 첫 명절에 20인분 상차림을 혼자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일하러 온 년이 잠만 쳐잤어?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에 생기가 돌아야지. 어디서 궁상맞게 허리 아픈 척이야? 얼른 설거지나 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32년간 시어머니 병원비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시동생 사업자금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시댁 경조사비.
제 월급은 전부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면회 시간이 됐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연민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허탈함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보호자분, 서명 좀 해주세요. 전 며느리라는 말을 차마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혼하고도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300원짜리 믹스커피. 한 모금 마시니까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일 아침엔 재호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 온다는 걸요. 중환자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얼마나 딱딱하던지 엉덩이뼈가 욱신거렸어요. 새벽 6시쯤 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군요. 62년 살면서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8시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재호는 왜 안 왔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밤새 옆을 지킨 사람은 접니다. 전 며느리인 제가 여기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아들 이름이에요. 전 남편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병원 오셔야죠. 아, 그래. 엄마한테 내가 이혼했다고 말해. 난 바빠. 뭐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찾으시는데 바쁘다고요? 들었잖아. 바쁘다고. 그리고 엄마 병원비는 네가 내. 어차피 지금까지도 네가 냈잖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2년을 살았는데 저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 3년 차 때 일을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셨어요. 병원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지금 돈 없어. 돈 좀 대신 내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 800만 원이 어떤 돈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교사로 3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용돈 빼고 이 잡듯이 모은 돈이에요. 손톱만큼씩 모아서 8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한 번에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 수술비를 며느리가 안 내면 누가 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국이 싱거워.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 시중 들면서 밤을 새웠어요. 퇴원하시는 날 미역국 끓여갔더니 국이 싱거워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800만 원 내고 밤새워 간병하고 미역국까지 끓여갔는데 돌아온 말이 국이 싱거워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걸요. 결혼 10년 차 때 일도 있었어요. 시동생 재민이가 치킨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 사업 좀 하려고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갚을게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 넣어서 모은 거예요. 근데 재민이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리더군요. 형수님,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저 이거 아니면 진짜 답이 없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민이가 3천만 원 빌려달래. 어떻게 할까?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빌려줘. 동생인데. 그 한마디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차용증도 썼어요.
재민이가 1년 안에 갚겠다고 자필로 적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2년 뒤에 치킨집이 망했습니다.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재민아,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재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수님이 가족인데 뭘 그래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신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또 그 말이에요. 저는 돈 낼 때만 가족이고 대접받을 때는 남이더군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재호 씨, 동생한테 돈 받아줘.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쪼잔해? 제가 쪼잔한 거래요. 5년 동안 모은 3천만 원대인 게 쪼잔한 거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결혼 20년 차 때는 더 했습니다. 제가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고 야근하고 방학 때도 출근해서 받은 퇴직금이에요. 통장에 2천만 원 찍힌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 노후 자금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순자야, 너 퇴직금 받았다며? 네, 어머니. 그거 제사 비용으로 써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제사 비용이요? 2천만 원을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퇴직금으로 제사 비용 내래. 이건 아니지 않아?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말이 맞아. 제사 비용은 며느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래요. 35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제사 비용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래요. 결국 냈습니다. 2천만 원 전부요. 제 노후 자금이 제사밥으로 들어간 거예요. 명절마다 20인분 상차림하고 제사 때마다 30인분 음식하고 경조사비 내고 그렇게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명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는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하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했습니다. 시누이 둘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옳게 수고해. 그 한마디 하고는 거실에 누워서 TV 봤어요. 제가 부엌에서 기름 튀기고 있으면 시누이들은 드라마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기름 찌든 냄새가 코끝을 찔러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한 번은 명절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손이 미끄러져서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그릇이 얼만데? 30년 된 그릇이야. 네가 그걸 깨?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된 뚝배기 깨뜨린 죄로 1시간이요. 근데 남편 재호는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재호한테 물었어요. 이거 뭐야? 모텔 영수증이 왜 주머니에 있어?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거 거래처 손님 모시고 간 거야. 술 먹고 쉬었다 온 거지. 거래처 손님이랑 왜 모텔을 가? 야, 너 의심병이 문제야. 왜 맨날 나를 의심해? 제가 의심병이래요. 모텔 영수증 나왔는데 의심하면 의심병이래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다가 재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오늘 보고 싶어. 언제 또 만나. 문자가 수십 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심장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작년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 은행 앱을 우연히 봤는데 이체 내역이 뜨더군요. 한 여자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1년에 360만 원, 7년이면 2,520만 원.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 여자한테 보낸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호 씨, 이혼하자. 재호가 비웃더군요. 뭐, 이혼?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위자료 5천만 원 줘. 5천만 원? 네가 번 게 뭐가 있다고 5천만 원을 달라 그래. 제가 번 게 뭐가 있냐고요. 35년간 교사 월급 받아서 시어머니 병원비 2천만 원 내고 시동생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퇴직금 2천만 원 제사 비용으로 내고 제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요. 결국 1,500만 원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의 값이 1,500만 원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재호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 32년 동안 후회했어. 이혼 후에 월 95만 원 연금으로 작은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이에요. 8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구나.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밥 안 차려도 되고 명절에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 공간이요. 근데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제 생일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잖아요.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악연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시어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비 120만 원은 제가 냈어요. 전 며느리인데 왜 냈냐고요? 재호가 전화 한 통 안 받았거든요. 시동생 재민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 아니면 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할 때 간호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며느리였다는 사람이 왜 병원비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됐겠죠. 겨우 일상을 되찾으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수진이.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가 동네방네 엄마 이혼한 거 소문내고 다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뭐라고? 그것도 그냥 이혼한 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 해.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2년간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시동생 사업자금까지 대주면서 살았는데 제가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요? 바람 피운 건 재호예요. 7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2천만 원 넘게 보낸 사람이 재호라고요. 전화를 끊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이랑 계란 사러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어머, 순자씨. 요즘 힘들지? 그 눈빛이요. 동정 어린 눈빛. 아,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온 동리가 그 거짓말을 다 알고 있구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라면이랑 계란만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재민이었어요. 형수님, 그때 빌린 돈 있잖아요. 원래 우리 몫 아니었어요? 이혼했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죠. 3천만 원이요.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간 3천만 원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요.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못 쳤습니다.
화면을 캡처해뒀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법적인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는 36살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자랑이었거든요.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왜?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준혁아, 할머니가 엄마 험담하고 다니시는 거 알아? 엄마, 나도 바쁘고 솔직히 엄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뭐? 왜 맨날 아빠랑 싸웠어? 엄마가 참았으면 이혼까지 안 갔을 수도 있잖아.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중이라고 떠 있더군요. 꿈인가 싶었어요. 제 아들이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준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7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알아?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학비 대고 대학 보낸 아들이 저한테 엄마도 잘못한 거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전 남편 재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나 재호야. 왜요? 엄마 생일 있잖아. 다음 달에. 네가 챙겨야지. 이혼해도 그게 도리하냐? 뭐라고요? 32년 동안 엄마 생일 네가 챙겼잖아. 이혼했다고 갑자기 안 챙기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원룸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 맛이 났어요. 32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 2천만 원 내고 시동생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퇴직금 2천만 원 제사 비용으로 바치고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는 소문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거울 속 늙고 지친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어릴 때 한 말이요. 엄마, 나 엄마 딸이어서 좋아. 수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그림 그려왔는데 저랑 수진이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 그림 밑에 엄마, 나 엄마 딸이어서 좋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목숨줄처럼 붙잡히더군요. 그래, 딸이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화장실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쳤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법률지원센터 전화번호가 나오더군요. 종이에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저기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로 상담받고 싶으세요? 제가 시댁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못 받고 있어서요. 아, 네. 상담 예약 도와드릴게요. 2주 뒤에 자리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증거가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거요. 전화를 끊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옛날 가계부가 있을 거예요. 이체 내역도 있을 거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쓸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계부는 10년 전 것까지만 있었고
이체 내역도 오래된 건 은행에서 조회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문자도 휴대폰 바꾸면서 날아간 게 많았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1억 넘게 쓴 증거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최대한 긁어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 몇 건, 시동생한테 받은 차용증 사본, 시어머니가 보낸 막말 문자 몇십 개. 이 정도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어요. 처음으로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한번 싸워보려고 해. 싸우다니? 뭘? 할머니랑 작은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받아내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엄마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딸 수진이는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 울지 마. 내가 법률 정보 검색해 줄게. 변호사 찾는 것도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원룸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더군요.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서랍을 뒤졌어요. 영수증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 이체 내역 하나.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변변찮은 증거들이었지만 이게 제 무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800만 원 영수증, 시동생 차용증 사본, 명절 때 장본 영수증들, 제사 비용 쓴 내역. 하나씩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어요. 화장실 바닥에서 일어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2년 동안 당하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받아낼 차례라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법률상담센터 예약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라면 반 그릇 겨우 먹고 버스를 탔습니다. 구청까지 버스로 40분 걸렸어요. 버스비 1,200원 아끼려고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탔습니다. 월 95만 원 연금으로 살려면 1,200원도 아껴야 하거든요. 구청 2층 법률지원센터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축축해질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62년 살면서 관공서에서 상담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순자님 들어오세요. 상담사가 부르더군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경 쓰고 머리 짧게 자른 분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계부 몇 건, 차용증 사본, 이체 내역 출력한 거, 시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캡처한 거,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놨어요. 저 이혼했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빌려준 돈 2천만 원이랑 시동생한테 빌려준 돈 3천만 원 못 받고 있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가계부 들여다보고 차용증 읽어보고 이체 내역 확인하고 5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요? 근데 1년 정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이 자료만으로는 좀 약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한테 준 돈은 이체 내역만 있고 차용증이 없어서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워요. 1년이요? 네, 최소 1년은 잡으셔야 해요. 그동안 추가 증거 모으시고 녹취도 하시고 문자 주고받은 거 다 캡처해 두세요. 1년. 막막했습니다.
1년 동안 또 버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32년 동안 시댁에 바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더 모아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낡은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처음엔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더 뒤져보니까 나오긴 나오더군요. 오래된 가계부 몇 건, 시동생한테 받은 차용증 사본, 시어머니가 보낸 막말 문자 몇십 개. 이 정도라도 건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렀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왔더군요. 엄마, 내가 법률 정보 검색해 줄게. 변호사 찾는 것도 도와줄게. 수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 작은 원룸 식탁 위에 노트북 놓고 수진이랑 저랑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시댁에 쓴 돈 다 말해봐. 내가 표로 정리해 줄게. 표로? 응, 컴퓨터표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면 한눈에 보기 좋아. 수진이가 시댁 지출 내역표를 만들어줬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용도별로. 제가 말하는 대로 수진이가 쳐넣었어요. 1993년 3월 시어머니 자궁근종 수술 병원비 800만 원. 2000년 5월 시동생 치킨집 사업자금 3천만 원. 2010년 9월 퇴직금 제사 비용 2천만 원. 명절 비용 한 번에 50만 원씩 1년에 2번이니까 100만 원. 32년이면 3,200만 원. 수진이가 다 입력하고 합계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엄마, 총 1억 1천만 원이야. 1억 1천만 원. 32년간 시댁에 쓴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제가 1억을 벌어서 시댁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엄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힘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4살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간호사라서 손이 거칠긴 했는데 그 거친 손이 오히려 든든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구청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시니어 여성 창업 지원금 1천만 원 공모. 가슴이 뛰었습니다. 1천만 원이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40년간 취미로 해왔던 손뜨개가 떠올랐어요. 중학교에서 가정교사하면서 아이들한테 뜨개질 가르쳤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손뜨개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창업지원금 신청해 볼까 해. 뭐? 창업? 뭘로? 손뜨개 공방. 엄마 뜨개질 솜씨 알잖아. 아, 엄마 뜨개질. 엄마 솜씨 진짜 좋잖아. 왜 그걸 몰랐지? 수진이가 응원해 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지원서를 썼습니다. 사업 목표란에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3시간을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서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2달간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3군데나 돌아다녔어요. 구청 법률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다 무료로 상담해주는 데였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하루에 1만 보씩 걸었더니 발바닥이 부르트더군요. 저녁에는 증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체 내역 출력하고 문자 캡처하고 가계부 복사하고 변호사 비용 비교표도 만들었어요. A 법률사무소 착수금 300만 원, B 법률사무소 착수금 250만 원, C 법률사무소 착수금 350만 원.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하더군요. 월 95만 원 연금으로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 지원을 신청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야. 네, 어머니. 내가 퇴원하고 몸이 안 좋아. 보호자로 와야지. 보호자로 와라. 32년간 들은 말이에요.
아플 때마다 보호자로 와라. 병원 갈 때마다 보호자로 와라.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어? 며느리 아니라고요. 6개월 전에 이혼했잖아요. 이혼하면 끝이야? 32년 며느리 노릇했으면 죽을 때까지 며느리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남이에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했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아니오라고 말했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님이시죠? 시니어 여성 창업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선정됐다고요? 네. 제가요?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서류 가지고 구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가능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선생님 35년 하면서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원금 1천만 원 중 1차분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날 손이 떨려서 ATM 화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 50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신청해서 받은 돈이요. 1년간 아등바등 모은 증거 파일은 두꺼운 바인더 3권이 됐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 승인도 났고요. 상가 임대료를 알아보러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역 근처 8평짜리 공간을 발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연금 95만 원 중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 거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임대인 아저씨가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작은 원룸 창가에 털실 상자를 쌓아놨습니다. 빨간 털실, 파란 털실, 노란 털실. 색색깔 털실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더군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손뜨개 공방 순잔의 옹기의 간판 시안을 스케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설레는 떨림이었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건 가게를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62세에 창업해도 늦지 않다는 거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공방 오픈 준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8평짜리 상가에 페인트 칠부터 했어요. 페인트 한 통에 35,000원이었는데 흰색으로 골랐습니다.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롤러 들고 벽을 칠했어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제 가게니까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선반도 직접 달았어요. 전동 드릴 처음 써봤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나사박다가 벽에 금이 갔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털실 진열대로 가릴 거니까요. 간판 다는 날이었습니다. 순잔의 옹기라는 글씨가 새겨진 간판을 업자 아저씨가 달아줬어요. 간판 달고 뒤로 물러서서 쳐다봤습니다. 노란 바탕에 갈색 글씨.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렸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3분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예쁘다. 뭐 하는 데야? 손뜨개 공방이에요. 다음 주에 오픈해요. 손뜨개? 나도 옛날에 했는데. 요즘도 하는 사람이 있어? 네, 할머니. 오픈하면 놀러 오세요. 그 할머니 3분이 첫 단골이 됐습니다. 이름이 정순이 할머니, 말레 할머니,
복순이 할머니였어요. 다들 저보다 10살쯤 많은 70대 초반이었는데 동네에서 매일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첫날이었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 조그만 입간판 세워놓고 풍선 몇 개 달아놨어요. 풍선 5개에 2,000원이었는데 그것도 아깝더군요. 월세 45만 원에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손님이 안 왔습니다. 9시, 10시, 11시.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군요. 가게 안에 혼자 앉아서 털실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수세미를 떴어요. 빨간 수세미, 노란 수세미, 초록 수세미.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손님 없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문 닫으려고 일어서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이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퇴근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수세미 파나요? 네, 네, 팔아요. 너무 급하게 대답했나 봐요. 그 손님이 웃더군요. 수세미 3개 주세요. 네, 3개요. 잠깐만요. 손이 떨려서 봉투에 수세미 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수세미 하나에 3,000원, 3개면 9,000원. 그 손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스름 돈 됐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그 9,000원이요. 제 인생 첫 사업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돈을 지갑에 넣어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9장. 제가 번 돈. 시어머니한테 빼앗긴 돈도 아니고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 돈도 아니고 온전히 제 돈. 장사가 조금씩 됐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친구들 데려오고 그 친구들이 또 친구들 데려오고 손뜨개 모자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한 개에 15,000원인데 직접 뜨니까 남는 게 1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월 매출이 250만 원을 찍었어요. 경비 빼면 순이익이 150만 원쯤 됐습니다. 연금 95만 원에 순이익 150만 원. 합치면 245만 원이에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중 복순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가게에 오셨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시더군요. 순자씨, 나 이거. 뭐예요, 할머니? 지난번에 여기서 뜬 모자 있잖아. 그거 쓰고 딸 만났는데 딸이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 오늘 예쁘다고. 모자 어디서 샀냐고. 내가 순자네 옹기에서 샀다 했더니 딸이 사진 찍어갔어. 복순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딸한테 예쁘다는 말 들은 게 얼마만이래요.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35년간 교사하면서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같은 달이었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님, 소송 준비 다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빌려줬던 2천만 원과 시동생한테 빌려줬던 3천만 원, 총 5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드디어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법정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가는 날 아침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수진이는 병원 근무가 있어서 혼자 갔어요. 법원 복도가 얼마나 길던지요. 구두 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조정실 앞에 섰는데 시어머니가 와 있더군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옆에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네가 감히 나를 법원에 세워? 어머니, 여긴 법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32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법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눈빛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 변호사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제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원고가 주장하는 2천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닙니다. 피고가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님, 여기 이체 내역 보시면 2015년 3월 15일에 800만 원, 2017년 8월 20일에 600만 원, 2019년 12월 10일에 6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보시면 그 돈 조금만 있다가 갚을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 캡처본이 화면에 떴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날짜. 순자야, 그 돈 조금만 있다가 갚을게.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가 인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측 조용히 하세요. 여긴 법원입니다. 조정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명의 빌라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요. 제가 32년간 병원비 내주고 제사 비용 내주고 명절 비용 내준 그 돈이 드디어 묶인 거예요.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됐어? 가압류 걸렸어. 할머니 빌라에. 진짜? 엄마, 이긴 거야? 아직 아니야. 하지만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됐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는데 자꾸 나오더군요.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낸 기분이었어요. 공방에 돌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와 계셨어요. 정순이 할머니, 말레 할머니, 복순이 할머니.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케이크를 샀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1만 2천 원짜리 조각 케이크 4개. 할머니들한테 나눠드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작은 승리를 했어요. 승리? 뭔 승리?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오래 기다렸던 일인데 한 발 나간 거예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우리 사장님 최고. 그 박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62년 살면서 박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시어머니한테는 항상 네가 뭘 했다고였고 남편한테는 항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순자야,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 왜 이래? 전 남편 재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엄마한테 소송 취하해. 이 가정 파탄년아. 가정 파탄년이래요. 바람 피운 건 재호인데 제가 가정 파탄년이래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공방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25살 민지였습니다. 손뜨개 배우고 싶다고 면접 왔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더군요. 사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잘 부탁해. 민지한테 손뜨개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코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겉뜨기, 안뜨기, 코 늘리기, 코 줄이기. 민지가 빨리 배우더군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 편이에요. 뭐?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들었어요.
사장님이 시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저 사장님 편이에요. 처음으로 남이 아닌 내 편이 생겼다는 감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네. 시집가서 시댁한테 휘둘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62년 살면서 멋지다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압류 소식에 시동생 재민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제 남이잖아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울먹이더군요. 3천만 원 떼먹고 뻔뻔하게 없었던 걸로 하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울먹여요. 남이니까 빌린 돈 갚으세요. 전화 끊었습니다. 손이 안 떨리더군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방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샤워를 하다가 가슴 한쪽에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멍울이었어요. 처음엔 뭐지? 싶어서 다시 만져봤는데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였어요. 설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샤워기를 놓쳤어요. 바닥에 물이 튀었는데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방외과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번호가 불릴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손톱 끝이 다 헐었어요. 박순자님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까지 했어요. 바늘이 가슴에 들어갈 때 따끔했지만 아픈 것보다 무서운 게 컸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박순자님, 유방암 1기입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암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안 들렸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에요. 수술하면 됩니다. 수술이요? 네, 부분 절제술하면 돼요. 전이도 없고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다행이라고요? 암인데 다행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았어요. 1시간 동안 멍하니 벽만 쳐다봤습니다. 흰 벽에 소화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빨간색이 유독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하필 지금이야. 공방도 이제 자리 잡히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하필 지금 암이라니요.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전이라 일단 5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수술비 350만 원에 입원비 150만 원. 공방 수익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36살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면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왜? 엄마가 유방암 진단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심해? 1기래. 수술하면 된대. 다행이네. 요즘 유방암은 잘 낫는다던데. 다행이래요. 본인 엄마가 암이라는데 다행이네래요. 준혁아,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엄마 지금 좀 힘들어서.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 나도 대출금 갚느라 바빠. 뭐? 차 할부금이랑 전세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어. 미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학비 대고 대학 보낸 아들. 그 아들이 엄마 암 수술비 500만 원이 없대요. 차 할부금은 있으면서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순자야, 나야. 네, 어머니. 너 아프다며? 암이래? 네. 아프면 소송 취하해라. 그럼 병문안이라도 가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전 며느리가 암 걸렸는데 소송 취하하면 병문안 가겠대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어머니, 소송은 취하 안 해요. 뭐, 2년이 죽을 병 걸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전화 끊었습니다. 전 남편 재호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아프다며? 네. 그러니까 진작 순순히 살지. 괜히 이혼한다고 날뛰더니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래요. 암이 벌이래요. 전화기를 던지듯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공방 직원 민지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어요.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개인 사정이에요. 죄송해요. 이상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나간 뒤로 혼자서 공방을 돌렸어요. 암 진단받고 수술 앞둔 사람이 혼자서요. 한 달 뒤였습니다. 동네 마실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골목 건너편에 새가게가 생겼는데 간판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네 손뜨개. 민지였어요. 제가 가르쳐준 민지가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만든 수세미랑 똑같은 수세미가 진열돼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패턴 그대로. 가격표를 보니까 제 가게보다 500원씩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민지가 제 거래처 목록을 빼갔더군요. 털실 납품업체 연락처, 부자재 업체 연락처. 제가 1년 동안 발품 팔아서 찾아낸 거래처들을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 250만 원이던 매출이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경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복순이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나 복순이야.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미안한데 나 건너편 가게로 옮기려고. 네. 거기가 더 싸. 미안해. 전화 끊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첫 단골이 됐다던 복순이 할머니가 건너편으로 간대요. 500원 싸다고요. 병원비와 월세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어요. 라면 한 봉지에 800원, 하루 세 끼면 2,400원. 한 달이면 72,000원. 그것도 아까워서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1년간 모은 자료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상대 측에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면 반박이 어려워요. 네, 그럼 어떡해요?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녹취라든지 제3자 증인이라든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증거가 부족하대요. 가압류까지 걸어놨는데 본재판에서 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담당자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님, 추가 증거 없으면 승소 확률이 낮습니다. 솔직히 50% 미만이에요.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는데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암의 배신의 소송 위기까지. 6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수진이.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아프다며? 수진아.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 너 바쁘잖아. 병원 근무하면서 힘들 텐데. 엄마, 내 월급에서 50만 원 줄게. 수술비 보태. 뭐? 안 돼, 그건. 안 되는 게 어딨어. 엄마가 쓰러지면 나도 힘들어. 수진이가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월급 280만 원 받는 간호사가 50만 원을요. 그 돈 받으면서 부모로서 자괴감과 고마움이 뒤섞였어요. 자식한테 돈 받는 부모가 되다니.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공방에 홀로 앉았어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털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빨간 털실, 파란 털실. 손끝에 털실의 보드라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딸한테도 못 볼 모습 보여주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에 거울 앞에 섰어요. 흰머리가 성긴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홀쭉해져 있었어요. 순자야, 32년을 버텼잖아. 1년 더 버텨.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 수진이가 따라왔습니다. 3교대 근무라 피곤했을 텐데 연차를 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옆에 있을게. 수진아, 고마워.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34살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간호사라서 손이 거칠긴 했는데 그 거친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꼭 잘 될 거야. 나 믿지? 믿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동그란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부터 거꾸로 세세우라고 했어요. 19, 8, 7.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에 네모난 조명이 달려 있었는데 빛이 흐릿하게 퍼져 보였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 거였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수진이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군요. 울었나 봐요. 수진아. 엄마, 수술 성공이래. 전이도 없대. 그 말에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살았구나. 제가 살았구나. 얼마나 걸렸어? 3시간. 엄마가 안 깨어나면 어쩌나 무서웠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피해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수진이가 연차를 내고 간병을 해줬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떠먹여줬어요. 호박죽, 전복죽, 흑임자죽. 병원 앞 죽집에서 사온 거였는데 한 그릇에 8,000원이래요. 수진이 월급이 280만 원인데 매일 8,000원짜리 죽을 사다 줬어요. 수진아, 너 돈 없을 텐데. 그냥 병원 밥 먹을게. 병원 밥이 맛이 있어? 엄마 입맛 없을 때 죽이 제일 좋아. 수진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호박죽의 달콤한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이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원룸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들 준혁이었어요. 저장 안 해놔서 번호로 뜬 거였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 준혁아. 엄마, 나 할 말 있어. 집에 가도 돼? 1년 만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온다고 한 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와. 전화 끊고 원룸을 청소했어요. 좁은 8평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놓고 싶었거든요. 청소기 돌리다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건데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던 아이였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거였어요. 들어와.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군요. 8평짜리 방에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앉아. 식탁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사실 나 아빠 외도하는 거 직접 봤어. 뭐? 카페에서 아빠가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창문으로 봤어. 아빠가 카페에서 여자랑 마주 앉아서 손잡고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이면 1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말 못한 게 아빠가 협박했어. 협박? 엄마한테 말하면 너 학비 안 대준다고. 대학 못 보내준다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 아들이 15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협박당해서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준혁아. 근데 엄마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더는 못 숨기겠어. 엄마가 암 수술 받았다는데 나는 뭘 한 거야? 엄마가 힘들 때 나는 왜 외면했을까?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6살 다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왜 말 안 했냐고, 왜 아버지 편만 들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구나. 아버지한테 협박당하고 15년 동안 비밀을 안고 살고 준혁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울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준혁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모자가 마주 앉아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준혁아, 증인으로 서줄 수 있어? 증인? 엄마가 아빠한테 소송 걸었거든. 외도 증거가 필요해. 네가 본 거 증언해 줄 수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게. 엄마 위해서라면. 그날 밤 수진이가 왔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왔다는 얘기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준혁이랑 수진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제 작은 원룸 식탁에 3명이 빙 둘러 앉았습니다. 오빠, 진짜야? 아빠 외도 봤어? 응. 고2 때.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아빠가 협박했어. 말하면 학비 안 대준다고.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남매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36살 아들과 34살 딸이 어릴 때처럼 나란히 앉아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아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님, 이거면 외도 입증 완벽합니다. 진짜요? 네. 아드님 진술서가 결정적 증거예요.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추가 위자료요? 네. 외도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 측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재산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대여금 반환 소송에도 유리하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날이 잡혔어요. 서울가정법원 305호 법정.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까 전 남편 재호가 와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찡그리더군요.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옆에 시동생 재민이가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환장했어. 법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재호와 시어머니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됐어요. 준혁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아들이 증인 선서를 했어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이재호 씨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격했습니까? 2009년 5월경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보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여자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까?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하면 학비 안 대준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준혁아, 네가 왜 이래?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측, 조용히 하세요. 재호가 계속 소리쳤어요. 전현이 내 아들까지 꼬드겼어. 재판장님, 저건 거짓 증언입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피고 측,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호가 겨우 앉았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끝까지 증언을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했어요. 추가로 시동생 재민이 사업자금 관련 증거도 제출됐습니다. 차용증 사본이랑 이체 내역, 그리고 재민이가 보낸 카톡 메시지. 없었던 걸로 하조라고 보낸 그 메시지요. 시어머니의 재산 은닉 시도도 폭로됐어요. 빌라 명의를 시누이한테 넘기려고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송 직후에 명예 이전 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됩니다. 시어머니 명의 빌라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시동생 재민이한테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재산 압류가 진행됐습니다. 배신한 직원 민지한테도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1천만 원이 확정됐고요. 민지가 합의를 요청하며 연락해 왔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합의해 주세요. 법대로 하자.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1년 전이었으면 그래, 괜찮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법원을 나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 봄바람이었는데 얼굴에 닿는 게 시원하더군요. 수진이랑 준혁이가 양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겼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두 손에 판결문이 들려 있었어요.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빳빳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최종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됐어요. 시어머니 명의 빌라가 낙찰됐는데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80%에 팔린 거예요.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배당금 6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빌라에 다른 빚이 거의 없어서 낙찰금 대부분이 배당된 거였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ATM 화면에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추가 위자료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1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총 7천만 원 가까이 회수한 거예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되찾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빼앗긴 돈도 아니고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낸 돈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흐릿해지더군요.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밀린 병원비를 갚았어요. 암 수술비랑 입원비, 항암 치료비까지 합쳐서 35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완납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공방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8평짜리 가게가 좁았거든요. 손님이 4명만 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역 근처에 15평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기존 가게보다 월세가 25만 원 더 나가지만 공간이 2배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임대인 아저씨가 사업 번창하세요라고 했을 때 고개를 꾸벅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공방 순잔의 온기를 15평으로 확장했어요. 이사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털실 상자만 50개였거든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와서 도와줬어요. 상자 나르다가 허리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새 가게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저처럼 힘드셨던 분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동네 시니어 여성들한테 무료 손뜨개 강습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첫 강습날 신청자가 20명이 넘어서 2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손이 굳어서 70대 할머니가 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천천히 하면 돼요. 강습생 중 절반이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분들이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된 할머니, 시댁 눈치 보다가 이혼한 아주머니,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15분이 모였어요. 털실 만지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코 잡는 법 알려주다가 시집살이 얘기가 나오고 겉뜨기 가르쳐주다가 자식 얘기가 나오고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씨, 나 수세미 하나 완성했어. 말레 할머니가 수세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처음 뜬 거라 코가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수세미 모양은 났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순자씨 덕분에 살맛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습생 중 한 분이 따로 찾아왔어요. 60대 초반 아주머니였는데 이름이 영희 씨였습니다. 순자 씨, 나도 시어머니한테 당했어. 네. 순자 씨 얘기 들었어. 시어머니한테 돈 뜯기고 소송해서 받아냈다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영희 씨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등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증거 모으세요. 이체 내역이랑 문자 캡처해 두시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영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딸 수진이가 공방을 홍보해줬습니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서 엄마 공방이 내 자랑이야 라고 썼대요. 덕분에 젊은 손님들까지 늘었어요. 여기가 순잔의 온기예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20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세미 5개랑 모자 하나를 샀어요. 4만 원어치. 인스타 보고 왔다는 손님이 일주일에 서너 명씩 왔습니다. 월 매출이 400만 원을 넘겼어요. 경비 빼면 순이익이 200만 원쯤. 연금 95만 원에 순이익 200만 원. 합치면 295만 원이에요. 62년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첫 번째 왔을 때 과일 박스 들고 왔습니다.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짜리였는데 준혁이가 엄마 몸에 좋은 거 먹어라며 내밀었어요. 준혁아,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어색하게 웃더군요. 36살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하니까 쑥스러웠나 봐요. 준혁이가 처음 공방에 왔을 때 단골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들이야? 잘생겼네. 키도 크고. 몇 살이야? 36살이에요. 장가는 갔어? 아직이요. 할머니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우리 손녀 소개시켜줄까? 우리 조카딸이 괜찮은데 그러면서요. 준혁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재호야. 우리 다시 만나자.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32년간 못했던 거절이 이렇게 쉬운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예전 같으면 뭐라고 답장해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삭제하면 되더군요. 시어머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갈 데가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대. 그래. 병문안 갈 거야? 아니. 진짜 안 가? 난 괜찮아. 굳이 안 가도 돼.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2년간 저를 일꾼 취급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 소문내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요? 미안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강 갈래? 오빠도 온대. 한강? 응, 날씨 좋잖아. 김밥 싸갈게.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수진이가 김밥 2줄을 싸왔고 준혁이가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돗자리 펴고 나란히 앉았어요. 딸 수진이, 아들 준혁, 그리고 저. 김밥을 먹으면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거렸어요. 4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준혁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32년간 시댁 식구들한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기쁨에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원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손뜨개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직접 뜬 거였는데 노란색의 하트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2번째 막이구나. 작지만 온전히 내 것인 공간이었어요. 8평짜리 원룸이지만 어떤 대저택보다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밥 안 차려도 되고 명절에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 공간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털실 바구니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 빨간 털실, 파란 털실, 노란 털실이 반짝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2세 박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잔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32년 전보다 더 빛났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32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시댁에 바치고 62세의 8평 원룸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저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아들한테 외면당하고 유방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니어 창업지원금 1,000만 원으로 손뜨개 공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서 6천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공방 월 매출 400만 원, 연금 포함 한 달 295만 원으로 삽니다. 아들 준혁이가 매달 찾아오고 딸 수진이랑 한강에서 소풍도 갑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증거를 모으십시오. 한 발짝만 내디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